약간 탄탄하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 착 붙어서 달리는 그런 주행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경기 광주에서 파주까지 오면서 95km를 달렸고요. 연비가 소렌토보다 좀 낮다고 할 수 있는 그랑콜레오스의 옵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증 기간을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부터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약간 밑밥을 좀 깔자면요, 이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좀 아픕니다. 지금 적산거리가 23,000km짜리 시승차를 타고 있는데 미디어 시승차로 23,000km면 꽤 가혹하게 이미 굴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잡소리도 좀 나고 여튼 몸이 좀 안 좋은 소렌토인 걸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승차감은 약간 탄탄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제가 4세대 소렌토는 이번에 처음 경험하는 거라 이전 리뷰들을 좀 많이 찾아봤는데 최신 플랫폼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하체 성향이 약간 탄탄하게 바뀌었다는 글이나 영상을 꽤 많이 봤습니다. 그 후기들을 보고 타보니까 표현들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덩치 큰 SUV라고 해서 약간 힘없이 흐물거리거나 출렁출렁거리는 느낌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빌린 시승차가 4륜 구동 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기판에 요 구동력 배분 게이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할 때는 앞뒤 바퀴에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구동력을 보내주고요. 쭉 가속을 할수록 앞바퀴 구동력의 비율을 더 높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어 변속이 언제 되나 타이밍을 보면서 이 게이지도 봤었는데 거의 1단, 2단까지는 앞뒤 바퀴에 거의 비슷한 구동력을 보내고 그 이후로는 앞바퀴 비중을 높게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부드럽게 가속하니까 뒤에는 거의 힘을 보내지 않고 있죠. 가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뒷바퀴의 구동력이 절반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화면을 하나 내리면 에너지 흐름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직렬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에 6단 자동 변속기를 매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합산 최고 출력은 235마력인데요 엔진 최고 출력이 180마력, 전기 모터 출력이 65마력입니다 확실히 엔진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파워트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합산 최대 토크는 37.4kgm인데 엔진과 전기 모터의 토크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속 100km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에너지를 분배하고 있는데 이렇게 높은 속도에서도 배터리가 충분히 찼다 싶으면 순간적으로 엔진을 꺼버립니다. 그래서 큰 부하가 필요하지 않을 때 약간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엔진을 딱 꺼버려서 연료 효율을 높이는 그런 병렬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엔진 회전수를 1900rpm으로 계속 돌리고 있고 배터리가 금방 찬다 싶었는데 방금 또 전기 모터가 순간적으로 보조를 해줬거든요. 아마 이 언덕이 끝나면 지금 엔진을 껐죠. 약간 내리막이 시작되니까 바로 충전된 배터리를 가지고 전기 모터를 통해서 구동하고 있습니다. 전기 모터 출력이 낮긴 하지만 그래도 완만한 경사 정도는 꾸준히 밀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힘을 내주네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역시 앞바퀴에만 동력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소렌토의 고속 승차감은 약간 저속에서의 성향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속에서도 요철을 밟았을 때 자세를 금방 회복하는, 딱히 여진을 크게 남기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릴 때도 지면의 높낮이가 확 바뀔 때 차가 그다지 위아래로 널뛰지 않는 특성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에 착 붙어서 달리는 그런 주행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랑콜레오스보다는 약간 소렌토의 성향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시속 100km로 속도를 맞추고 저희가 실내 소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을 시속 100km로 맞췄고요. 에어컨은 소리가 안 나게 1단으로 맞춰주겠습니다. 평균적으로 65dB 정도를 유지하는 것 같네요. 저는 생각보다 바람 부딪히는 소리가 들어온다고 생각이 됐었는데 막상 소음 지시계를 켜보니까 나쁘지 않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측기를 통해서 본 실내 소음 수치는 괜찮은 편인데 시내 구간에서 요철을 밟을 때 약간 불쾌한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이음매나 아니면 공사가 덜 된 아스팔트를 지났을 때 노면 소음, 이 타이어 마찰음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타이어가 요철을 땅 때렸을 때 그 진동이 증폭돼서 좀 실내로 전달되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었거든요. 그런 순간 외에는 대체로 운전 환경이 쾌적한 것 같습니다. 고속주행 안정감이 기대 이상입니다. 저희가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달려봤는데 진짜 고속주행이 불안한 차들은 노면 높이 차이가 약간만 있어도 휘청거리고
속도를 자연스럽게 줄이게 되거든요. 근데 소렌토는 이 속도를 올리는데 딱히 겁이 나지 않을 정도로 노면과 하체를 정말 잘 붙여놓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왠지 그랑클레오스보다 좋은 평가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 고속도로가 아닌 시내 구간에서는 약간 말이 달라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전기 모터보다 엔진의 출력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하는 순간에는 전기 모터가 밀어주긴 하지만 곧장 엔진이 켜집니다. 그 엔진이 켜질 때 그냥 조용히 켜지는 게 아니라 나 시동 건다, 나 이제 움직인다, 이런 표현을 운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 같이 분명하게 엔진의 회전은 소리가 나고요.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자연스럽게 엔진이 개입을 했는데, 제가 어제 퇴근길에 한번 이 엔진이 들어오고 나서 변속 충격을 크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저속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의 힘도 세고 커버할 수 있는 속도 영역도 넓은 그랑클레오스가 더 쾌적한 것 같습니다. 제로백 수치도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가 안전한 장소에서 한번 가속을 해봤습니다. 정확히 7.83초가 나왔습니다. 이 차가 4륜 모델이라 같은 5인 승기 중 전륜 구동 모델보다 한 60kg 무겁거든요. 그리고 지금 뒤에도 성인이 한 명 타있기 때문에 무게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7.83초면 생각보다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내는 것 같아요. 대신에 급가속으로 하니까 이 변속기가 확실히 약간 굼뜬 게 느껴지네요. 1단에서 2단, 2단에서 3단 사이에 그 빈 공백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크루즈 컨트롤을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세팅만 해주면 정말 간단하게 크루즈 컨트롤이 활성화가 되죠. 지금 방향 지시등을 켜면 자동으로 차선 이동까지 해주는 버전이 들어가 있고요. 현대기아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 딱히 깔 게 없죠. 정말 가운데 잘 맞추고 앞뒤 거리 잘 조절해주고, 특히 앞에 차가 끼어들었을 때 움직임도 예전보다 더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차간 거리는 총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좋은 점, 지금처럼 시속 100km로 가다가도 90km 단속 카메라 나오니까 알아서 속도를 줄여주죠. 또 지금 구간 단속이라 계속해서 시속 90km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요 스티어링 휠만 정전식이었다면 완벽했을 것 같은데 요게 아쉽네요. 재밌는 코너링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티어링을 꺾었을 때 무게감이라든지 피드백 같은 건 딱 적당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오늘 아침에 촬영지인 파주로 모이면서 트립 연비를 리셋하고 연비를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 소렌토로 서울 은평구에서 파주까지 오는데 약 40km를 이동했고, 최종 연비는 리터당 17.2km가 나왔습니다. 이게 4륜 구동 모델이라 복합 연비가 리터당 13.8km거든요. 그 수치를 생각하면 꽤 잘 나온 것 같고, 아마 고속으로 조금 더 이동했다면 연비도 약간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회생제동 컨트롤은 이 운전대 뒤에 있는 시프트 패드를 합니다. 지금은 회생제동을 거의 안 건 상태로 맞춰놨고, 왼쪽 시프트 패드를 누르면 레벨 1, 2, 3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에서도 전기차의 최대 회생제동처럼 뒤통수를 확 잡아끄는 것 같은 강한 회생제동을 걸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서 쓰기에도 너무 거슬리지 않을 수준의 제동력을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언덕 올라갈 때 엔진 소리는 진짜 크네요. 시승차 상태를 좀 감안하더라도 소리가 도드라지는 것 같고, 아마 7인승 모델에 사람이 꽉꽉 타면 소리는 진짜 클 것 같습니다. 자, 소렌토 하이브리드 주행 정리를 해보자면, 기본적으로 탄탄한 승차감이 저속부터 고속까지 계속 꾸준히 이어진다. 그리고 방음 성능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그리고 저속에서는 생각보다 이른 시점부터 엔진이 개입하기 때문에 낮은 속도 영역에서는 엔진의 소음이나 진동이 생각보다 실내로 잘 유입된다. 이 정도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르노의 그랑콜레오스입니다. 소렌토에서 이 차로 바꿔 타자마자 느낄 수 있는 건 확실히 전기 모터의 비중이 세다입니다. 합산 최고 출력은 245마력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보다 10마력 높은데 엔진과 전기 모터의 출력 비중이 다릅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엔진 최고 출력이 144마력, 그리고 전기 모터 최고 출력이 136마력이나 됩니다. 사실 전기 모터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구동용 모터고 하나는 엔진 시동과 발전을 담당하는 모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왼쪽 에너지 플로우를 보면 양쪽에 전기 모터가 하나씩 그려져 있죠. 에너지 흐름도 자체가 조금 유별나게 생겼는데 엔진의 힘이 어디로 가고 옆에 있는 전기 모터의 힘은 어디로 흘러가고,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배터리가 완전히 차있진 않았나 보네요. 엔진이 금방 켜졌는데 그럼에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다른 건 엔진이 깨어날 때의 소리가 정말 작습니다. 부산에서 시승할 때도 이 포인트가 가장 인상이 깊었죠. 방지턱 넘는 느낌은 확실히 여기서 소렌토와의 하체 세팅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소렌토는 방금 전과 같은 방지턱에서 방지턱을 넘고 나서 앞뒤로 출렁이는 움직임이 꽤 적었다면, 그랑클레오스는 약간의 여지를 허용하면서 조금 더 부드럽고 느긋하게 방지턱을 넘어가는 느낌이 듭니다.
브레이크가 진짜 또 제가 다시 언급하게 만드는데, 제가 이전 시승기 때 브레이크 페달에서 약간 저속에서의 이질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시승해 보신 몇몇 분들은 브레이크 페달 이질감 아예 없던데? 라고 댓글을 또 달아주셨는데, 제동하는 모든 순간마다 이질감이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려면 넘어갈 수는 있는 수준이긴 해요. 근데 XM3 하이브리드 때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서 제동을 할 때 어느 순간 이 회생제동과 물리 브레이크의 비율이 약간 주고받는 그 과정에서 투박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식 브레이크를 밟듯이 아주 자연스러운 느낌이 계속 꾸준히 들었는데, 이 그랑클레어스는 가끔씩 느낌이 왜 이러지? 하면서 흠칫할 때가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좀 거친 노면을 지나고 있는데, 막상 분명 방지턱을 넘을 때는 소렌토랑 느낌이 달랐는데, 이렇게 투박한 노면을 꾸준히 지날 때는 또 바퀴가 충격을 받아들이는 느낌이 소렌토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저속 구간에서의 쾌적함은 확실히 그랑클레어스가 앞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를 타다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탈 때 전기 모터의 힘이 남아돈다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잖아요. 약간 얘도 이런 시내 구간에서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처럼 거의 반전기차를 타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시속 36, 거의 40km면 소렌토면 이미 엔진이 한참 전에 깨어났거든요. 자, 방금도 엔진이 깨어났는데 약간 노면에서 올라오는 잔진동과 섞이면서 엔진이 켜졌다 라는 걸 확실하게 느끼기에는 약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자유로에 올라왔고 크루즈 컨트롤부터 한번 써보겠습니다. 얘는 운전대 왼쪽에 활성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액티브 드라이버 어시스트라는 글씨가 떴을 때 차선 유지까지 해주는 완전한 반제열 주행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속도는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다이얼로 올리면 되고요. 지금 에너지 플로우를 보시면 엔진이 깨어나면서 전기 모터를 돌려서 배터리를 충전하기도 하고 직접 차의 구동력을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정속 주행을 할 때는 발전한 전기로 모터를 돌려서 구동하는 게 아니라 직접 엔진에 구동력을 전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쓰고 있죠. 그랑클레어스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4기통 1.5L 가솔린 터보 엔진과 전기 모터 2개, 그리고 3단 자동 변속기, 이 세 가지가 한 덩어리로 묶여서 차로 움직입니다. 소렌토가 병렬 하이브리드를 쓴다면 그랑클레어스는 직병렬 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고 있고요. 토요타가 쓰는 PSD,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유성기어 뭉치처럼 이 차의 변속기에도 유성기어가 들어있어서 겨우 3단밖에 안 되는 이 변속기를 가지고 힘을 적재적소에 나누거나 또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해줍니다. 이 차는 오늘 아침에 경기 광주에서 파주까지 오면서 95km를 달렸고요. 연비가 트립 기준 20.1km가 나왔습니다. 확실히 제가 부산에서 운전했을 때는 연비 운전을 잘 못했나 봐요. 그때는 복합 연비보다도 조금 안 나왔는데 차를 저희 편집장님께 맡겨드렸더니 연비를 엄청나게 뽑아오셨네요. 저희는 시속 100km 항속 주행을 계속 하고 있는데 얘는 경우에 따라서 약간 차선 한쪽으로 붙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완만한 우회전 커브를 돌고 있는데 방금 전에도 왼쪽 차선에 꽤 많이 붙었었거든요. 직선 구간이 되니까 또 양쪽 간격이 또 다시 균일하게 맞아졌네요. 자, 이 차도 시속 100km에서 소음 측정을 한번 해보죠. 막상 막한데요. 이 차도 평균 65dB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교 시승하면서 이 정도로 수치가 비슷한 차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소렌토나 그랑클레어스나 기본적인 방음 처리를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차도 고속 안정감이 참 좋네요. 높은 속도로 완만한 커브를 돌아도 별로 불안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소렌토와의 차이는 약간의 턱을 밟았다가 다시 내려올 때 소렌토는 바닥에 한 번에 착 가라앉는 느낌을 보여줬다면, 그랑클레어스는 약간 둥실하면서 충격을 길게 처리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저속에서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부드러움이 고속에서도 이어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성 차이는 어떤 차가 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성향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두 차 모두 고속에서 바닥에 진득하게 붙어가는 느낌은 갖고 있대, 소렌토는 조금 더 탄탄하게, 그랑클레어스는 보다 여유롭게 요철이나 둔덕을 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은 8.47초가 나왔습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7초대 후반이 나왔죠. 합산 최고 출력은 이 차가 10마력 더 높지만 실제 가속 성능은 소렌토가 조금 더 앞섰습니다. 아마 이건 여러 가지 특성이 겹쳤기 때문일 것 같은데, 변속기의 특성 차이도 있을 거고, 또 소렌토는 4륜 구동이기 때문에 가속 초기에 앞뒷바퀴에 적절하게 동력 배분을 하죠. 그래서 온전히 앞바퀴에만 힘을 전달하는 그랑클레어스보다는 조금 더 가속력 면에서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타이어가 뜯어질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에서 시승할 때도 코너를 잘 도는 차인 건 맞는 것 같은데 타이어가 못 버틴다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여지없이 왼쪽에서 소리가 더 빠르게, 소렌토보다 더 빠른 시점에 마찰음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타이어만 다른 걸 끼워주면 이 코너를 도는 느낌도 소렌토보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차체가 기울어지는 양도 소렌토보다 좀 적은 것 같거든요. 개인적인 성향은 소렌토에 좀 더 맞거든요. 저는 좀 탄탄한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방지턱 넘을 때마다 그래도 다 같이 타기에는, 일상적으로 가족끼리 타기에는 가족들은 얘를 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그리고 그랑콜레오스의 회생제동은 이 기어 레버를 좌우로 움직여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 상태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밀면 낮음, 보통, 높음, 이렇게 세 단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강한 회생제동으로 한번 놓고 주행을 해볼게요.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약간의 딜레이가 있은 후에 제동력이 쭉 들어오는데, 소렌토의 3단계보다는 약간 힘이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 구간에서 실제로 브레이크 페달을 덜 밟으면서 운전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2단계 이상은 둬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낮음으로 한번 놔볼게요. 낮음에 두고 내리막을 내려가니까 약간 속도는 빨라지네요. 낮음은 회생제동이 많이 약합니다. 최소한 보통은 두고 타야 지금 회생제동이 걸리고 있구나를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랑콜레오스 주행 특성 정리를 해보면요, 방음 수준은 소렌토와 비슷하다. 그리고 승차감은 대체로 약간 푸근한 편, 그리고 시내 구간에서의 쾌적함은 확실히 소렌토보다 한 수 위고, 다만 브레이크 페달이 가끔씩 이질감이 들 때가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교 시승 마지막 순서로 두 차의 트림별 가격, 옵션, 유지비, 보증기간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소렌토 하이브리드부터 볼게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시그니처, 그래비티 이렇게 크게 4가지 트림으로 나뉩니다. 그 중에 그래비티는 약간 디자인 특화 트림이기 때문에 잠깐 빼두도록 할게요. 아마 노블레스 트림이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하실 모델일 텐데, 풀옵션 기준으로 전륜구동 사양은 4,970만원, 그리고 4륜구동은 5,346만원입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그랑콜레오스 대비 가지는 옵션별 이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열선 시트가 가장 낮은 트림부터 1, 2열에 전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랑콜레오스는 무조건 5인승인 반면 소렌토는 6인승과 7인승이라는 추가 선택지가 있죠. 또 파노라마 썬루프를 109만원짜리 옵션으로 따로 마련을 해뒀고요.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2열에 썬 커튼도 들어갑니다. 또 노블레스 트림부터는 1열 창문에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는데,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이중접합 유리가 2열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외에 1열 통풍 시트, 1열 전동 시트, 그리고 내비게이션, 전동 트렁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은 전부 기본이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트림에 따라서 추가해야 되는 옵션이 약간 다릅니다. 가장 기본형인 프레스티지에서는 12.3인치 계기판을 선택해야 119만원짜리 헤드업 디스플레이 패키지를 추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빌트인 캠 2 그리고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기본이 6개입니다. 이건 트림과 상관없이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가장 최상위 트림까지도 64만원을 추가해야 크렐의 12 스피커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그랑콜레오스입니다. 이 차는 3가지 트림으로 판매됩니다. 가장 기본이 테크노, 두 번째가 아이코닉, 상위 트림이 에스프리 알핀인데, 에스프리 알핀 역시 소렌토의 그래비티와 마찬가지로 디자인 특화 트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이 선택하실 아이코닉 트림 같은 경우에는 풀옵션을 고르게 되면 4,407만원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트림별 기본 가격을 따져보면 가장 최하위 트림과 최상위 트림은 이 두 차의 가격 차이가 조금 나는 반면, 주력 판매 모델인 그랑콜레오스 아이코닉 그리고 소렌토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이 두 차의 기본 가격은 정확히 29만원 밖에 나지 않습니다. 다만 풀 옵션을 적용했을 때의 가격은 각각 전륜구동 기준으로 563만원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그랑콜레오스보다 조금 더 나은 소렌토 옵션을 소개해 드렸는데, 사실 옵션 구성을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그랑콜레오스가 앞서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같거나 약간 아쉬운 수준인데, 소렌토보다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그랑콜레오스의 옵션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옵션 추가 가격은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윈드실드 차음 글래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다만 최하위 트림인 테크노에서는 선택할 수 없고, 아이코닉과 에스프리 알핀에서만 옵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60도 어라운드 뷰인데,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노블레스 트림 이상에서만 들어가지만 이 그랑콜레오스는 최하위 트림에도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 외에 1열 통풍 및 전동 시트, 열선 스티어링 휠, 전동 트렁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은 기본으로 모든 트림에 적용이 되고요. 2열 열선 같은 경우에는 테크노 트림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이코닉 트림부터 2열 열선이 적용이 되고요. 오디오는 테크노 트림 기준으로 6개 스피커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옵션을 추가하면 스피커가 8개로 늘어나고요. 아이코닉과 에스프리 RP는 기본이 8개 스피커입니다. 여기에 보스 오디오 옵션을 선택하면 스피커가 10개로 늘어나고 이와 함께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그래서 소렌토보다 아쉬운 옵션을 꼽아보자면 3열 시트를 고를 수 없고 2열 선커튼과 파노라마 선루프가 없다, 요 세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겠는데, 하지만 소렌토와의 가격 차이를 감안하면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고요. 또 선루프와 2열 선커튼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분들도 꽤 되시기 때문에 기존까지 판매하고 있던 르노코리아의 다른 모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옵션 구성을 잘 꾸려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차의 대략적인 유지비 그리고 보증기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유지비를 따질 때는 보통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자동차세고 두 번째가 유류비입니다. 사실 유류비는 이 두 차의 복합연비 수치가 워낙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승차는 복합연비 13.8km/L에 조금은 연비가 더 안 나오는 모델이기 때문에 비용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각각의 전륜구동 모델끼리 비교했을 때는 폭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유류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건 자동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랑콜레오스가 1.5L,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1.6L죠. 그렇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는 그랑콜레오스가 27만 2,800원,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29만 820원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것도 큰 차이는 아니죠. 마지막으로 보증기간을 알아봤는데 여기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차체 및 일반 부품과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보증기간은 두 차가 똑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 및 배터리 보증기간은 소렌토 하이브리드가 전부 10년 20만 킬로미터를 보증합니다. 그랑콜레오스가 약간 다른데 하이브리드 전용 부품은 8년 16만 킬로미터고요. 배터리는 10년 20만 킬로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기아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두 차의 가격, 크기, 옵션, 실내 공간, 주행 성능 모든 것을 한번 다 파헤쳐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차에 조금 더 마음이 가시나요? 개인적으로 소렌토는 왜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모델이 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준수한 주행 성능,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옵션을 전부 다 마련해 놓은 그런 준비성이 돋보이는 차였던 것 같고요. 특히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전륜구동과 사륜구동을 전부 준비한 점, 그리고 시트 구성의 폭이 조금 더 넓은 점, 이런 폭 넓은 선택지가 상당히 패밀리카라는 선택지에 잘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이 소렌토에 도전하는 르노 그랑클레오스, 저희가 부산에서 탔을 때도 상당히 만족했는데 직접 비교를 하면서 타보니까 주행 성능, 고속 안정성, 또 파워트레인의 자연스러움, 연비, 공간, 이 5가지 면에서는 확실히 소렌토와 맞붙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실내에 들어간 3개의 모니터로 보여줄 수 있는 옵션들은 확실히 기존 르노코리아의 차들에서는 절대 기대할 수 없었던 많은 새로운 경험들을 해주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승하면서 말씀드렸던 소소한 단점들은 앞으로 충분히 개선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9월이 지나면 그랑콜레오스의 본격적인 판매량이 집계가 될 텐데, 과연 소렌토와 산타페가 판치는 이 중형 하이브리드 SUV 시장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중형 하이브리드 SUV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 그냥 소렌토 사면 되지 뭐, 산타페 사지 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랑콜레오스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차가 소렌토나 산타페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겪었던 국산차와는 조금은 다른 색다른 느낌을 분명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비교 시승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자동차들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